안녕하세요. 최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제가 댓글창을 열어놨는데 댓글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댓글도 유튜브 내용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올리는데 뭐 긍정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일종의 뭐 담론회장인 것 같아요. 담론회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다양성이 풍부해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댓글창을 참 잘 열어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제가 어떤 유학자, 역사학자,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조선이 이게 뭐 우리 제 뭐 댓글하고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었어요. 왜 조선이 망했나, 그죠? 일제에게 왜 조선이 망했나? 자,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조선이 망한 이유를 당쟁이 심해서, 그죠? 당쟁이 심해서 붕당 정치라고 그러죠. 자, 그걸 해서 망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조선이 뭐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막 이 붕당 정치를 할 때는 오히려 잘 체제가 유지되고 이렇게 서로 싸우니까 견제를 하니까 발전이 됐는데 조선 말에 오면서 노론이 완전히 노론의 일당 체제가 되잖아요. 뭐랄까요? 이제 정적이 없는 거죠. 상대방이 없는 거야. 조선 말에 가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한 정권이 독점을 하고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왕권을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도 정치가 시작됐잖아요. 뭐 풍양 조씨, 무슨 안동 김씨, 뭐 그런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조선이 망했다. 오히려 건전한 이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 전에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죠? 시끄럽잖아요. 뭐 좌파와 우파, 그죠? 엄청나게 요즘 싸우고 있고, 뭐 진짜 하루가 다르게 피가 마르게 싸우고 있잖아요. 뭐 사람도 죽고, 뭐 그다음에 뭐 단식도 하고, 또 어르신들 나가서 또 데모도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자,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이 하나의 좋은 단계로 나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어떻게든 결론이 내리든, 그죠? 뭐 그렇게 또 피터지는 어떤 싸움의 과정이 있으면 어떤 좋은 결과가 또 나오겠죠. 어떤 방법이로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뭐 상처도 이게 치유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나가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새로운 또 정치 체제도 만들고 뭐 그리고 개헌도 할 수 있고, 그죠? 그렇게 좋은 어떤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이 댓글에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너무 요즘 뭐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서론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투가 아주 유창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창한 사람이 아니니까 말이 좀 어떨 때는 좀 더뎌요. 더딘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특히 제가 내용이 좋을 때는 어떤 좋은 내용을 할 때는 더 말이 더디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말의 스피드가 좀 떨어진다 할 때는 밑에 그 창을 누르시면은 설정을 누르시면 속도가 있잖아요. 속도 1.25나 1.5로 빠르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가끔 녹화를 해놓고 찍은 것을 들을 때는 저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이게 순발력 있게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뭐 방송국에 근무하고 방송에 그나마 익숙한 사람인데도 그리고 뭐 지금 몇 년이에요. 제가 뭐 한 5년 이상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서툴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들으실 때는 답답하실 때는 빠른 속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어쨌든
토지거래 해제하고 다시 묶는 바람에 시장이 뒤집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안 그래도 지금 의료개혁 때문에, 지금 뭐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의대생들이 지금 복귀도, 휴학기도 내고, 아직 복귀도 못하고, 전공의들은 돌아오지도 않고, 그죠? 우리, 그 임산부들은 119 구급차에서 아기를 낳고 뭐 아주 난장판이 되어 있잖아요. 참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죠? 주택에 관한 중요한 문제. 그것도 뭐 서울 주택의 가격의 급등 때문에 굉장한 그 긴박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긴박했냐면, 지금 나오는 얘기가, 토지거래 허가제 부활 직전에 패닉바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닉바잉이었다고. 수치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수치가. 그리고 강남 집값이 2018년 이후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여러분들. 2022년에 최고점이었는데, 거기서 약간 한번 폭락했다가 다시 슬슬 올라오다가 이번에 최고점을 다 찍었어요. 그죠?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시 묶어버린 거죠. 한 달 만에. 그죠? 그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최상목 총리, 부총리 막 그렇게 막 긴급 회동하면서 순식간에 묶어버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긴박해버렸어요. 긴박했던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수치를 보니까 성파구가 0.79, 그죠? 그리고 0.79는 2018년 1월 셋째 주 1.36 이후에 약 7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이었다는 거. 이거 그냥 놔뒀으면 그 다음 주에는 1.0이 넘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강남구도 0.83. 그리고 이게 이제 2018년 1월 넷째 주 0.93 이후에 역시 최대폭. 서초구 역시 0.69. 이게 문제는 상승의 초기였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긴박했던 순간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지 지정은 유연적인 조치다. 뭐 이분은 뭐 굉장히 그 직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이니까 뭐 이분다운 이야기죠. 원래는 그렇죠, 그죠? 토지 거래 허가구역은 말 그대로 뭐 행정수도를 예를 들어 세종이 정했는데 토지를 거래 못하게 만든 거죠. 그죠? 타 지역 사람들은. 근데 이걸 주택에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맞질 않아요. 주택 거래 허가 구역 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토지 거래 뭐 주택에는 토지가 끼어 있으니까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규제를 하는 거죠. 뭐 충분히 보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아니, 뭐, 내 집을 내가 사고 파는데, 사는 사람이 갭 투자를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뭐, 그 얘기는 뭐,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세훈 시장과의 결을 같이 해요. 오세훈 시장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한 거예요.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오세훈 시장이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다른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별명이 오고집이에요, 오고집. 고집이 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경제 철학이라는 게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그죠? 시장에 맡겨야 된다. 뭐, 그런 그 자신의 그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부작용이 너무 컸다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원칙적인 얘기고, 부작용이 너무 컸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강남의 집값이 압구정동이 한 80억 가고, 그 다음에 잠실의 엘리트가 한 40억 가고, 그 다음에 원베일리가 한 70억 가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지금 인근 지역의 집값도 막 올랐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서울의 집값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요. 그러면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정부가 부랴부랴 막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커버리면요, 이제 앞으로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이 서울로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어린 새싹들이 공부해서 다 서울로 진입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공부할 맛이 나겠어요? 서울은 내가 살 수가 없는 곳이라고 정해져 버리잖아요. 목표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은 거고, 지금 그렇게 막아도 집값이 비싼데, 그죠? 막아도 비싼데 그냥 놔뒀다가는 난리 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랄까, 긴급 한 달 만에 이런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시장이 하루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불과 한 이틀 전에는 우리가 이제 장이 매도자 위죠. 매도자 위 시장에서는 계좌가 안 나와요. 계좌가. 여러분들 혹시 이 매도자 위 시장에서 막 가격이 오를 때 집을 사러 갔는데 계좌를 주세요 하면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뭐 이틀, 3일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불과 이틀 전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재지정 발표 당일에 계좌번호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 이촌동의 A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장님 얘기는 재지정 발표 당일에 계좌번호를 보내더라. 그런데 바뀌어버렸어요. 매수인은 며칠 더 생각해 보겠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대바뀌었다라는 건, 그리고 보세요. 그 초상집에 대한 압구정동 반포 잠실 공인중개사업소 문의전화가 뚝 끊겼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니 어쨌든 집을 살 사람이면, 그죠? 뭐 갭 투자든 실수든 살 사람이면 가격도 떨어졌는데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산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다 투자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로 들어간 거예요. 실수요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죠? 이런 비싼 가격의 집도 결국은 실수요가 아니라 투자로 들어갔는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놓으면 앞으로 집값은 안 오르고 더 싸게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이 돼버렸다. 하루아침에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2억 깎아줄 테니 주말까지 팔아줘. 매물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토요일까지는 거래가 가능하니까 내놓는데, 그래도 토요일까지는 집을 사겠지 했는데 사람들이 안 사더라 이거예요. 안 사더라. 그래서 2억 정도 깎아서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실에서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 낮춘 매물이 나오고요. 자, 19일 오후에만, 오늘이죠? 어제죠, 어제 오후부터 29억에서 29억 5천짜리 한 32억까지 거래가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 29억에서 29억 5천짜리 매물 3개가 나왔다. 자, 잠시 엘스도 호가를 1, 2억가량 낮추고 있다. 중요한 거는 매수자가 안 사죠, 이렇게 되면. 그죠? 자,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정책이 번복되니까 고점 매수자들의 계약 파기 문의도 속전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아니, 샀으면 됐지. 그죠? 샀으면 됐지. 뭐,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고 계약 파기한다는 건 뭐예요? 투자로 샀다라는 거예요. 투자로. 그죠? 투자로 샀다는 거야. 자, 한 달 만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이라니 이게 가능한가요? 자, 이 바닥에 잔뼈가 굵은 인근 공인중개사들도 손가락 뒤집듯 바뀌는 정책들을 보고 다들 놀라고 있다. 저도 놀라요. 그죠?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나? 놀래요. 뭐 이런 게 좀 우파의 순발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우파는 굉장히 순발력이 빨라요. 저번에도 작년 10월에도 집값이 오를 때 어떻게 했어요? 은행 규제를 싸그리 은행 대출을 싸그리 막아버렸잖아요. 좌파는 또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좌파는 뭐 문제가 있으면 너무 질질 끌어. 그러다 가격이 계속 올랐어. 그런 정책적 대응을 못하더라고, 좌파는. 제가 이렇게 느낌상으로는. 자,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인 입장에서 규제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본다.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제 매수자가 여러분들, 가수요와 실수요는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갭 투자를 못하니 문의가 줄을 수밖에 없다. 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대박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번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으로 반대로 고점 매수하기로 한 사람들이 이 예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보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계약금을 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본계약이 아니라 가계약금을 뭐 한 5천만 원 쳤다, 3천만 원 쳤다. 그런 사람들은 포기가 쉽게 나오겠죠.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다음 주가 아니라 주 후반 되면 이제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은 복비를 못 받아요. 그죠? 복비를 못 받아요. 자, 이 가운데서 가장 억울한 데는 용산이라고요. 용산. 용산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데, 요번에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강남에 비하면 용산은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마포 성동도 많이 올랐는데 왜 용산만 그러냐. 용산, 저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왜 용산을 지정했는지. 용산은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는데, 차라리 성동구를 지정하는 게 더 낫을 것 같은데, 용산을 지정했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서 그러나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어쨌든 그래 지정한 게 좀 이상했어요. 자, 어쨌든 이 정부가 이렇게 뭐랄까요, 토지거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은 이유는 이 문제는 부채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GDP 비율로 뭐 97%인가 그렇잖아요. 부채 비율이 많아지면 우리가 쓸 돈이 없어요. 그죠? 거기다가 인플레까지 겹쳐가지고 우리가 쓸 돈이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내수가 거의 파산 직전이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총 국가 부채가 오늘 나온 자료인데 6,200조, 그죠? 6,200조 돌파해서 GDP의 2.5배. 이게 이제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를 토탈해서 보니까 6,200조가 되잖아요. 6,200조. GDP의 2.5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 자료거든요. 자, 전년보다 한 250조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죠? 250조 4.1%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국가부채도 늘고 기업부채도 늘고 가계부채도 늘고 그리고 전분기보다는 55조 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뭐 경제가 좋으면서 늘어나면 상관없는데 경제는 성장을 못하면서 부채만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기업 부채가 2,798조, 가계 부채가 2,283조, 정부 부채가 1,141조. 여러분, 지금 정부 부채보다 우리 가계 부채가 더 많아요. 그죠? 기업은 뭐 알아서 할 일이고, 그죠? 정부 부채보다 우리 가계 부채가 더 많다. 우리 가계 부채는 말 그대로 뭐 파산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내수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계 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 가계 부채가 왜 늘어나겠어요? 그죠? 집을 빚내서 사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살림살이가 어떠냐고 물었어요. 이 한국경제인협회에서 10명 중 7명이 어렵다. 가계 경제가 10명 중 7명이 어려우니까 한 71%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계 경제가 1년 전보다 악화되었다라고 본 거죠. 10명 중 7명이. 그리고 개선되었다는 28.5%. 그래도 개선되었다도 많아요. 28.5%.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분야가 뭐냐 물어보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거예요. 그죠? 물가 상승이 어려워요. 그죠? 에너지가 올랐죠. 관리비 올랐죠.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하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일자리도 없어. 그죠? 일자리 부족이 9.5%, 물가 상승이 71%, 실질 소득 감소기 11.9%. 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다. 자, 물가가 가장 크게 오른 부분이 어디냐? 당연히 식료품과 외식비죠. 그 다음에 에너지 비용, 주거 비용, 공공요금. 자, 이런 순이다. 자, 어려워졌어요. 생활이 팍팍해졌어요. 자, 일자리와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떠냐? 불안정하다. 그죠? 불안정하다. 그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불안하겠죠? 안정적이다. 26.5%, 보통 30%. 자,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불안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는 어떡하냐? 악화될 것이다. 64%, 개선될 거다. 35%, 소득 전망은 감소할 거다. 52%, 증가할 거다. 47.9%, 그죠? 지출 전망 증가는
54.2% 증가한다. 감소한다. 45.8%. 전반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지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지방은 계속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다가 요즘 이제 MBK 그죠? 컴플러스의 그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지방의 유통업이 막 무너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지방의 백화점들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그 옛날 백화점들, 리모델링 안 한 백화점, 뭐 롯데백화점 뭐 그런데, 그다음에 세이백화점 대전만 해도, 자 그다음에 홈플러스 망하고. 자, 여러분들 지방에서 지방 경제 몇 가지 축이 있어요. 기업들 빼고, 뭐 기업은 그렇게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고 그런데 뭐 기업도 자꾸 없어지는 추세지만, 자, 지방 경제 축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통이에요. 그죠? 근데 그 유통업이 무너졌어요, 지방에. 이 온라인 쇼핑 뭐 그런 것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이제 그 실질적으로 나타난 게 홈플러스잖아요. 뭐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도 다 사라지고 무너졌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건설이에요. 이 지방에서도 건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굉장히 뭐 거기 근데 지방에 건설 경기가 없잖아요. 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누가 상가를 짓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죠? 이 네 가지 축 중에 두 가지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 지방이. 거기다가 기업들의 해외 공장 이전, 그죠? 이거 심각하잖아요 지금. 지금 막 관세 폭탄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지방으로 다 이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지방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요즘 또 심각한 게 요양원도 자리가 빈다는 거야. 요양원도. 이제 노인들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가는 데가 요양원인 것 같은데, 거기도 노인들이 줄어든다는 거. 이제 죽을 노인도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면 돌아가시면 없어지잖아요. 숫자가 줄어들잖아. 거기도 자리가 많이 남는다는 거야, 이 고령화 시대에. 그죠? 지방이 너무 심각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방에 있는 이 유동성과 자산이 지금 서울로 다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세훈 시장이나 이 주택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관가한 거야. 이런 건 관가야. 지금 갭 투자하는 얘기는 지방에 있는 이런 유동성과 자산을 다 팔고 서울로 올라와 주세요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점을 관가한 거예요 지금. 결국 그래서 이런 아주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고, 손바닥 뒤집듯이 해제하고 다시 묶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번 주말에는 많은 계약 포기가 아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또 어떤 그 주택 시장의 변동이 있고, 이게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집값이 솔직히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해제 후죠. 해제 후에 올랐던 가격 정도만 빠지지 그렇게 또 빠질 거리가 또 없어요. 그죠? 그런 점이 문제가 되고, 한 번에 올랐던 집값은 그렇게 또 쉽게 빠지질 않아요. 이 상처가 매우 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